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번 주말에는 월요일 시초가가 몇 퍼센트 오를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크게 흔들렸고요.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매물이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밀린다면 앞으로 무슨 재료가 더 나와야 오를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실적 발표 뒤 차익 실현으로만 보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에 던지는 질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의 높은 이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사와의 격차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돈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번 실적은 숫자만 놓고 보면 부족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늘었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반도체 부문 이익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발표된 숫자보다 앞으로 나올 숫자를 먼저 반영합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면 발표 당일에는 좋은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높은 기대를 얼마나 더 넘어섰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밀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회사가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적 발표 전 들어온 단기 자금이 빠져나오고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던 자금이 정리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높은 가격에서 일부 수익을 확정하면 하루 변동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실적 훼손보다 포지션 정리의 영향이 더 강하게 반영된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차익 실현이라고 안심하고 넘길 수도 없습니다. 시장에 들어온 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면 생산업체들은 설비 투자와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고객사도 가격이 더 오를 때는 재고를 미리 쌓지만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 주문을 줄입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재고 조정이 만나는 시점을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주가가 먼저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이익보다 다음 하락 사이클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기존 서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고성능 HBM은 일반 D램보다 생산 과정이 복잡해 같은 설비에서 만들 수 있는 물량도 제한적입니다.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D램 공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같은 웨이퍼를 사용하더라도 HBM은 더 많은 공정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급 과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생산시설 규모가 아니라 실제 제품별 생산 비중입니다. 일반 D램을 얼마나 늘리는지, HBM 생산에 얼마나 많은 웨이퍼를 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도 결국 HBM입니다. 기존 메모리에서는 생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이 강했지만 AI 시대에는 고객사가 원하는 고성능 제품을 얼마나 빠르게 인증받고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장악했고 마이크론도 빠르게 따라오면서 삼성전자는 한동안 비춰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가 삼성전자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왔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HBM을 볼 때는 샘플 공급이라는 표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샘플을 보냈다는 것과 실제 대량 주문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고객사의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전력 효율과 발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지, 수율이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HBM 경쟁에서 첫 번째 관문은 성능입니다. AI 가속기는 세대가 바뀔수록 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합니다. 메모리 속도가 부족하면 고가의 가속기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에서 높은 전송 속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실제 양산 제품에서 같은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발열과 전력 소모까지 함께 잡아야 하고요. 두 번째 관문은 수율입니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했더라도 정상 제품 비율이 낮으면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납품 일정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고객사는 한두 개의 샘플이 아니라 수만 개, 수십만 개 단위의 안정적인 공급을 원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진짜 경쟁력을
경쟁력을 회복했다고 판단하려면 양산 안정화와 공급량 확대가 실제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한 고객사의 인증 소식만으로 장기 재평가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와 자체 가속기를 개발하는 글로벌 빅테크까지 고객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고객사가 다양해지면 특정 기업의 주문 일정이 바뀌더라도 전체 출하량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요. 앞으로는 인증 성공이라는 제목보다 어느 고객사에 어떤 세대 제품이 공급되는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와 다른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은 메모리 칩만 잘 만든다고 완성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디램을 쌓고 아래쪽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고 가속기와 함께 패키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전 과정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으면 고객사의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로 시너지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각 사업부의 개발 일정이 맞지 않거나 수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수직 계열화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려면 개별 제품 성능뿐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이 하나의 계약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최첨단 공정 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대형 고객사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AMD를 비롯한 주요 고객 주문을 바탕으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수율과 고객 부족으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나려면 TSMC를 단숨에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사가 물량 일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두 번째 공급사로 자리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AI 반도체 주문이 계속 늘어나면 글로벌 고객사도 공급망을 한 업체에만 맡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납기 지연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려면 대체 생산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수율과 납기를 증명하면 이 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회복은 HBM과도 연결됩니다. HBM 아래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는 첨단 공정으로 생산됩니다. 삼성전자 HBM 출하량이 늘어나면 내부 파운드리 라인에도 자연스럽게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 대형 고객을 확보하기 전에 내부 물량으로 생산 경험과 수율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메모리 이익 증가가 파운드리 적자 축소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전체 이익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는 미세 공정만으로 성능을 높이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칩을 하나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고성능 가속기와 HBM을 얼마나 가깝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패키징에서 병목이 생기면 통합 경쟁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를 판단할 때는 엔비디아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수요를 만드는 곳은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구글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면 가속기와 HBM 수요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기업들이 투자 대비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을 늦추기 시작하면 주문 전망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HBM 실적을 미리 보려면 빅테크의 분기 실적 발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 분기 설비 투자 계획이 유지되는지,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빨라지는지, 데이터 센터 전력과 부지 문제로 일정이 늦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국내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수요 변화를 늦게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받으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자립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첨단 HBM에서는 한국 기업과 격차가 있지만 일반 D램과 낸드에서는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저가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면 삼성전자는 일반 제품에서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도 삼성전자 주가에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실적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좋아도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완만한지 위험 회피로 급격하게 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는 흐름도 간접적인 부담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류비와 생산비가 올라가고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수요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생길 수 있고요. 물가 재상승 우려가 커지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 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유가가 더 오르느냐보다 빠르게 안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업은 삼성전자 실적의 방어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이익이 흔들릴 때 모바일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단순한 출하량 경쟁보다 AI 기능과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AI 기능을 통해 교체 수요를 끌어내고 프리미엄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반도체 변동성을 일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가 상승 동력은 결국 반도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도 실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올레드 패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패널 기업들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패널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태블릿과 노트북, 자동차용 올레드로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전체 주가를 단독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설비 투자 확대는 무조건 호재로 보면 안 됩니다. 공장을 늘리는 것은 장기 성장에 필요하지만 완공 전까지 막대한 현금이 빠져나가고 감가상각비도 늘어납니다. 고객 주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능력만 늘어나면 이익률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 뉴스에서는 투자 금액보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언제 가동하는지, 선주문이 확보돼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주가 하단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현금이 늘어나면 투자 확대와 함께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현재 주가를 얼마나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지도 중요하고요. 다만 자사주 매입만으로 장기 상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업 경쟁력이 좋아지는 가운데 주주 환원이 강화될 때 기업 가치가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단기간에 가장 크게 움직이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급락 물량을 받아내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면 주가는 쉽게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지분율의 절대 숫자가 아니라 매도 속도가 둔화되는지입니다. 주가가 낮아진 뒤에도 같은 규모로 계속 매도한다면 아직 가격 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현물만 보면 수급을 절반만 보는 겁니다. 코스피 200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팔면서 지수 선물도 함께 매도하면 한국 대형주 전체를 줄이는 흐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선물 매도가 멈추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연기금 매매는 외국인과 성격이 다릅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 한 종목의 단기 전망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전체 비중과 자산 배분 기준에 따라 사고 팝니다.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 전망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장기간 매도하면 주가 위쪽의 매물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급락장에서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매수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계속 받아내면 반등할 때마다 본전 매물이 쌓입니다. 개인의 매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수급의 주도권이 아직 외국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순매수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전환이 나와야 주가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와 대차장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 공매도 거래가 늘었다면 반등 과정에서 숏커버가 들어오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숏커버는 새로운 장기 매수세가 아니라 빌린 주식을 되사는 거래입니다. 숏커버만으로 급등한 뒤 외국인 현물 매수가 따라오지 않으면 상승분을 다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첫 반등의 강도보다 반등 뒤 거래 주체가 바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레버리지 상품은 일간 수익률을 반복해서 반영하면서 가치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주가 나중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을 전부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을 믿는 것과 레버리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같은 전략이 아닙니다. 신용 잔고도 이번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를 때 빚을 내서 매수한 자금이 많아지면 작은 하락에도 반대 매매 위험이 커집니다. 담보 비율이 부족해진 계좌에서 강제 매도가 나오면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급락 다음 날 추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도 새로운 악재보다 반대 매매 물량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잔고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았다면 변동성이 바로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흐름
흐름에서는 급락 당일 저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급락 당일 저가를 깨지 않고 버틴다면 아래에서 물량을 받는 자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가를 깨면서 거래대금까지 증가하면 추가 청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듭니다. 저가 숫자만 외우지 마시고 그 가격에서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반등할 때는 급락 당일 종가와 시가를 차례로 회복하는지 보면 됩니다. 급락 당일 종가는 가장 가까운 매물 기준이 되고요. 시가 부근에는 하루 동안 물린 투자자들의 대기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종가를 회복하면 단기 공포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가를 넘을 때는 거래 대금이 함께 붙어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올라가면 위쪽 매물에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 시초가가 높게 출발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갭상승 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도하면서 시가를 깨면 기다렸던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초반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 장중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초가의 높낮이보다 첫 1시간 동안 고점과 저점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높아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안정되면 순환매는 먼저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충분한 물량을 거래할 수 있고 실적 확인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이후 삼성전자의 HBM 투자와 실제 수주가 확인되면 본딩과 검사, 기판, 패키징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약한데 관련 소형주만 급등하면 실적보다 테마가 앞서가는 흐름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선두지위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와 파운드리 회복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며 뒤따라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따로 재평가받으려면 하이닉스가 쉬는 구간에서도 주가가 버티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부터 삼성전자만의 변화가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확인할 해외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추가 하락을 멈추는지, 마이크론 주가가 메모리 업황 우려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TSMC가 AI 수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강한 수요 전망을 유지한다면 국내 반도체주의 급락은 포지션 청산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까지 전망을 낮추면 삼성전자도 조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한 분들은 매수가보다 비중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면 장기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레버리지 상품까지 함께 들어있다면 실제로는 반도체 한 방향에 자금이 몰려있을 수 있습니다. 종목 이름이 다르다고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뉴스와 같은 수급에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은 바닥을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물량은 급락 저점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면서 접근하고요. 두 번째 물량은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는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물량은 급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요 매물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돌파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자금을 모두 넣으면 추가 하락 때 대응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강한 상승 시나리오는 HBM 고객 확대와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이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메모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커지는 동안 파운드리 적자까지 줄어들면 삼성전자 전체 이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돌아오면 이번 급락으로 낮아진 주가가 빠르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를 과거처럼 D램과 낸드 가격에만 움직이는 메모리 사이클 종목으로 계산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위험한 하락 시나리오는 빅테크의 AI 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메모리 공급까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HBM 주문 증가 속도가 낮아지고 일반 D램 가격까지 꺾이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도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수율 개선까지 늦어진다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성장 동력이 아니라 현금 흐름 부담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저평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삼성전자와 반도체주가 함께 흔들리면 종목 하나만 따로 봐서는 계좌 전체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의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적당해 보여도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 인공지능 관련 종목까지 합치면 계좌가 한 업종에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률이 가장 큰 종목보다 계좌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큰 종목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계좌 전체 기준으로 펼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진단 화면에서는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현재 내 계좌가 한 종목에 집중돼 있는지, 같은 업종이 겹쳐 들어가 있는지, 현금 없이 종목만 가득 차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가져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삼성전자만 따로 보지 마세요. 전체 계좌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이 과하면 작은 변동이 계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중이 적당하고 현금이 남아있다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 이후 자금이 장비와 소재, 패키징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도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잔고 화면을 캡처한 뒤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삼성전자 주가만 반복해서 찾아보지 마세요. 내 계좌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한 방향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느 종목에 집중돼 있는지, 추가 매수보다 비중 조정이 먼저 필요한 상태는 아닌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목 전망이 맞더라도 계좌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작은 변동에도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 고객 확대와 파운드리 수율 개선이 실제 주문과 이익으로 연결돼야 하고요. 주가에서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돼야 합니다. 월요일 갭상승 여부보다 그 이후 저점을 지키는 수급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급락이 상승 사이클의 끝인지, 과도하게 쌓였던 자금을 정리한 뒤 다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인지는 다음 반등의 높이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과 실적 전망이 결정할 겁니다.